엄마, 제발 형사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 감옥 가면 인생 끝장이에요. 엄마! 제 발치에서 수갑을 찬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 남자. 놀랍게도 1년 전 제 집문서를 가로채고 한겨울 길바닥에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바로 그 아들놈입니다. 놈은 지금 꿈에도 상상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자신과 저기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딸과 사위. 이 모든 파멸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1년 전 자신들이 버린 힘없는 늙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찬물에 손이 터져라 남의 식당 설거지를 전전하던 노숙자 신세에서 어떻게 자식들의 생사력 탈권을 쥔 심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마들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지난 1년의 기막힌 반전, 그 처절한 복수극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 박재현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49제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72살의 미자는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8살의 아들 재현이 며느리 김수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재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제 회사 옥상 난간에 섰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이 죽으려 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45살의 수진은 평소와 달리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어머님, 손주들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드실 건가요? 민수랑 민지가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데요. 수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자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정확한 단어들을 골라 쓰고 있었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손주를 들먹이니 미자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이 집뿐이었습니다. 시가 8억 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였죠. 남편은 평생 아껴 쓰며 이 집 한 채를 마련했고 죽기 전까지 이 집만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당부했었습니다. 재현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사업이 또 안 됐니? 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콧물까지 흘리고 있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받을 돈 10억이 날아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지금 당장 5억만 없으면 회사가 망해요. 재현은 말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수진이 재빨리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께 이런 부담 드리면 안 돼요. 수진의 말은 오히려 미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리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꽉 쥐는 힘은 강했습니다. 6개월만요. 딱 6개월만 집을 담보로 쓰게 해주세요. 그 사이에 돈 다 갚고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증도 하겠어요. 어머니께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죠. 게다가 손주들이 아버지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6개월이면 되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재현은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죠.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미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감 도장과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상자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미자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아들에게 건넸어요. 재현의 눈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눈빛 같았죠. 하지만 금세 다시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재현은 인감도장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수지는 옆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해결할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감도장을 받자마자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뚝 그쳤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갑자기 멈췄죠. 수진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근심 가득하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5억 원이 나왔죠. 재현은 그 돈을 받자마자 회사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사업에 또다시 돈을 쏟아붓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나자 재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어머니,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러다간 회사 다시 망할 것 같아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죠. 이 집은 전세로 놓으면 이자는 충당할 수 있어요. 재현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라니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아버지 제사도 여기서 모셔야 하고. 어머니,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머니도 쫓겨나시는 거예요. 재현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까의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삿날 미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5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죠. 거실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재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어머님, 짐은 그것뿐이에요? 다행이네요. 방이 좁아서요. 수지는 미자를 북쪽 끝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죠. 방 크기는 겨우 2평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부엌은 저희가 쓸 때 빼고는 쓰지 마세요. 수진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미자는 믿을 수 없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동안 알던 수진이 맞나 싶었죠. 저녁 시간 미자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어요. 어머님, 냉장고 위칸은 저희 것이니 손대지 마세요. 아이들 먹을 거예요. 미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내 손주들과 함께 사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미자는 좁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재현과 수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집 전세 놓으니까 5억이 나왔어. 이거면 당분간 걱정 없겠네. 여보,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계시는 거지. 나이 드셨으니 오래 사실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이불을 꽉 물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집을 자신이 이렇게 순진하게 내준 것이 후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가 거실로 나왔을 때 재현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회사에 가는 모습이었죠. 미자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손님들 올 거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인 거였어요. 눈물도 절도 모든 게 연극이었죠.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자 자신마저도요. 그리고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은행 앞에서 모든 걸 끝낼 거라고요. 미자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남편의 손목시계가 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몰래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자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아들 집에 들어온 지 2달째였습니다. 미자의 방은 북향 구석방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옆집 벽만 보였고 햇빛은 하루에 30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차서 벽지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그래서 방 안에는 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 6시 미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했는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말을 2켤레나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어머님 발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죠. 거실을 지나가다가 미자는 냉장고를 봤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손대지 마세요라는 글씨가 대부분이었죠. 우유, 과일, 요거트, 심지어 물병에까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자는 수돗물만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또 우리 거 먹으려고 했어요? 10살 손자 민수가 갑자기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민수는 미자를 노려보며 냉장고 문을 확 닫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도둑고양이처럼 우리 음식 훔쳐먹는다고요. 민수의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다니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명품 잠옷을 입고 있었죠. 그것도 미자가 작년에 며느리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수진은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왜 돌아다니세요? 보기 안 좋게. 화장실 가려고 했어. 그럼 빨리 가세요. 애들 씻어야 하는데 또 기다려야겠네. 수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72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재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자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그 돈은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지금 큰 프로젝트 하나 따놓은 게 있어서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다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자 미자가 물었죠. 재현아,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알 일 아니에요. 그냥 방에나 계세요. 재현의 차가운 대답에 미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미자가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수진이 뛰어와서 미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라면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어머님, 가스비 아껴야 한다고 했잖아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 가스를 얼마나 쓰려고요. 배가 고파서 그런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럼 찬밥이나 드세요. 전자레인지도 전기 아까우니까 그냥 드시고요. 수지는 라면 봉지를 집어들고 찬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물쇠까지 채웠어요.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미자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어머님이 뭘 해주신 게 있어요? 집 하나 있는 거 빼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 거니까 어머님은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그 말에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집을 빼앗고는 이제 얹혀 산다고 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갈 곳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7시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부엌 구석에 서 있었어요. 재영과 수진 그리고 두 손자가 치킨과 피자를 먹고 있었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8살 민지가 피자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치즈가 늘어났어요. 미자는 침을 꿀꺽 삼켰죠. 하루 종일 찬밥 한 숟가락만 먹었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쳐다봐요? 무서워요. 민수가 미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재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저쪽 가시라고 해. 네, 아빠. 미자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서러웠거든요.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에게, 자신이 아껴준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밤 10시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 너머로 재현과 수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조금만 참아. 나이가 있으니까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래도 너무 답답해요. 친구들 초대도 못하고. 내가 요양원 알아볼게. 싼 데로 보내면 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자는 이불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다니요. 그것도 싼 곳으로 보내겠다니요. 그래서 미자는 결심했어요. 더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새벽 4시 미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나갔죠. 신발을 신으려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진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가려고. 더는 못 있겠어.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그렇게 하시길 바랐어요. 수진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미자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 수진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미자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미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미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미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은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마침내 은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새벽에 무슨 일이야? 은정아, 엄마 좀 며칠만 내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오빠가 뭐라고 했어? 설마 쫓아냈어? 아니야, 내가 나온 거야. 불편해서. 은정이 또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미자는 불안했습니다. 딸마저 거절하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알았어, 엄마. 일단 와. 주소 보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왜냐하면 은정의 목소리가 달갑지 않은 듯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은정의 집으로 가는 동안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미자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사위 강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인 것 같았죠.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민호의 미소는 어색했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었죠. 미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45살의 은정은 엄마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죠. 엄마, 일단 앉아. 차 한 잔 줄게. 은정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미자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오래 계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미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민호가 또 말했습니다. 대신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깨끗한 고시원이 있더라고요. 미자는 고개를 들어 사위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귀찮은 짐을 처리하는 사람 같았죠. 그 순간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제 짐덩이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가겠다고요. 사위 민호가 고시원 팸플릿을 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없음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갈 곳이라니요. 딸 은정의 집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미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는 척하며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들었지만 남편 눈치가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민호는 양복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점심에 고시원 사장님이랑 약속 잡아놨어요. 같이 가시죠. 지금 당장 가야 하니?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손목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은정이도 회사 가야 하고. 그때 은정이 커피잔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는 놓지 않고
남편에게만 건넸어요. 미자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딸이 완전히 남편 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미안해. 우리도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서. 은정의 변명은 구차했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가자, 사위. 민호가 앞장섰고 미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따라 나섰어요. 은정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지만 엄마를 끌어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뚱히 서서 바라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네, 사장님. 지금 출발합니다.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미자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72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고시원에서 죽는 게 자신의 운명인가 싶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고시원 깨끗해요. 새로 리모델링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용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층마다 2개씩 있대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봄날이었지만 미자에게는 한겨울처럼 춥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간판에는 행복고시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고시원 사장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왔고 머리는 대머리였어요. 미자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봤죠. 할머니가 들어오실 분이에요? 나이가 꽤 있으신데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지 않으세요? 민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럼 방 좀 보여주시죠. 사장이 앞장서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미자는 난간을 잡고 겨우 올라갔죠.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방이에요. 월세 30만 원, 관리비 5만 원 별도입니다. 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요. 그래도 길거리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지갑을 꺼내 현금을 셌습니다. 첫 달 월세와 관리비를 냈어요. 그리고는 미자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여기서 잘 지내세요. 은정이가 가끔 연락드릴 거예요. 그 가끔이라는 말이 미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급하게 나갔어요. 미자는 좁은 방 안에 혼자 남겨졌죠. 침대에 앉아서 미자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벽에는 누런 얼룩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샌 자국이 보였어요. 이게 자신이 여생을 보낼 곳이구나 싶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현이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은정이한테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셨다면서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에 있다. 고시원이요? 왜 거기 계세요? 돈도 없으신데. 은정이 남편이 첫 달 월세는 내줬어. 전화 너머로 재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집 얘기 누구한테 하신 거 아니죠? 경찰이나 그런 데 신고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미자는 순간 아들의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자는 거짓말을 했죠. 아니다. 그럴 힘도 없어. 그래야죠. 어머니도 도장 찍으신 거니까 공범이에요. 그거 아시죠? 재현의 협박에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았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협박하다니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미자는 결심을 굳혔죠. 다음 날 아침 8시 미자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집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그리고 아들에게 인감도장을 넘긴 날의 녹음 파일이 담긴 USB였죠. 사실 미자는 그날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경찰서는 고시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자는 버스를 기다리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72년 살면서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식을 고발하러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미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거든요. 자식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고 이제는 정의를 찾을 차례였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그리고 빈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봤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들은 미자의 결심을 몰랐습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요. 그리고 2시간 후 경찰서 민원실에서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민호가 친구와 통화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집에 늙은이가 있으니까 냄새나고 불편해 죽겠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어요. 빨래 집게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시원으로 쫓겨난 지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딸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미자는 눈칫밥을 먹지 않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미자는 빨래를 널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빨래 바구니를 살살 들었어요.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베란다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야, 진짜 짜증나. 우리 집 냄새 배서 회사 동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민호의 친구가 전화 너머로 뭐라고 했는지 민호가 또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 요양원 보내야 하는데 은정이가 반대해서. 그래도 조만간 해결될 거야.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더 눈치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빨래를 널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자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어요. 은정과 민호 그리고 6살 손녀 서연이가 식탁에 앉았죠. 미자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어머님, 간 좀 제대로 보세요. 미자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다시 끓일까?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민호는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은정이 남편 눈치를 보며 말했죠. 엄마, 앞으로는 내가 요리할게. 엄마는 쉬어. 그 쉬어라는 말이 미자에게는 하지 마로 들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죠. 할머니, 왜 거기 서 있어요? 불편해요. 6살 손녀의 말에 미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방에 들어갈게. 미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민호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나 진짜 힘들어.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알아서 나가실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벽 너머로 들렸어요. 미자는 이불을 꽉 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존재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호가 회사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미자가 거실을 지나가려는데 민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미자가 멈춰섰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깨끗한 고시원인데 한번 가보시죠. 민호의 말에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은 척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때 은정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엄마와 남편이 마주 서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고시원 얘기했어. 우리도 이제 살아야 하잖아. 은정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봤죠. 미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은정은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미자는 딸의 변명을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았다. 언제 가면 되니? 오늘이요.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루도 더 못 참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 후 미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은정이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그러렴. 미자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민호가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시죠, 어머님.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고시원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고시원에 도착해서 민호는 첫 달 월세를 내고 바로 떠났어요. 미자를 혼자 남겨두고요. 좁은 방 안에서 미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살하겠다며 울던 그날의 녹음이었죠. 거짓 눈물의 증거였어요.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데 왜 자신만 참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죠. 그리고는 가방에 서류와 USB를 넣었어요. 고시원을 나서면서 미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였어요. 자식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경찰서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남편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고 이제 미자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버스가 경찰서 앞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내렸어요.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있었죠. 위압적으로 보였지만 미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걸 잃었거든요. 더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자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로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자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그들은 미자가 여기 있는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사위도요. 그리고 1시간 후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민호가 컴퓨터 키보드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얻어 사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입니까? 미자는 사위의 삿대질을 받으며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때 은정이 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가. 당장 나가. 그 일은 민호가 회사에서 해고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2025년 4월 민호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새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미자는 고시원으로 쫓겨나기 일주일 전 아직 딸의 집에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6살 손녀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렸죠. 하지만 민호는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밥 줄게. 울지 마. 미자가 손녀를 달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게임에서 졌는지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애 울음소리 때문에 게임 집중이 안 돼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자네가 애 아빠잖아. 배고프다는데 밥이라도 줘야지. 미자의 말에 민호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컵이 떨어져 깨졌죠. 제가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잔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민호의 고함에 서연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자는 손녀를 안으며 사위를 노려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자네가 어른이잖아. 그 순간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민호는 미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이 늙은이가 진짜 얻어 사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입니까? 여긴 내 집이에요, 내 집. 민호의 침이 튀었습니다. 미자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났어요. 72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거든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정이 퇴근하고 돌아온 거였죠. 거실의 아수라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피해자인 척 연기를 했죠.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 내가 백수라고 무시한다고.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봤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은정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엄마가 나가. 당장 나가. 은정의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진실도 묻지 않고 남편 편을 드는 거였죠.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러워서 나간다. 너희들 천년만년 잘 살아라.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정과 민호는 미자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가방 하나면 충분해요? 민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죠. 서연이가 엄마 뒤에 숨어서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간다. 잘 있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무서운지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미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자 문이 쾅 닫혔어요. 미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들 집에서도 쫓겨났고 이제 딸 집에서도 쫓겨난 거였죠. 밤 9시 미자는 찜질방을 찾았어요. 고시원은 며칠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찜질방 입장료는 10,000원이었습니다. 미자는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찜질방 여탕에서 미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흰머리가 많이 났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죠. 이런 자신을 자식들이 버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미자도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가족 사진들이 있었죠. 재영과 은정이 어렸을 때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요. 행복했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재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은정이한테 들었어요. 혹시 경찰 갈 생각은 아니시죠? 재현의 문자는 걱정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미자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버렸죠.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으로 갔어요.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려고요. 잔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것뿐이었죠. 은행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미자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은행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최근에 큰 돈이 출금됐네요. 8억 원이 대출로 나갔는데 확인하셨나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도장을 찍어준 그 돈이었죠. 이제 그 집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은행을 나온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라고요. 가방 안에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서까지요. 사실 남편은 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미자야, 집은 절대 팔지 마. 자식들이 노릴 거야. 남편의 예언이 맞았던 거였어요. 미자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자식들과의 전쟁이요. 경찰서에 도착한 미자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사기와 재산 갈취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를 고소하시려고요? 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그들은 미자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랐습니다. 재현도, 수진도, 은정도, 민호도요. 그리고 3개월 후 법원 대기실에서 모두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월급은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식당 사장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받는 돈이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그마저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뒤 미자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25년 5월이었어요. 72살 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거든요. 시장 골목을 헤매던 중 허름한 기사식당 앞에서 주방 보조 구함, 숙식 제공이라는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식당 사장은 60대 남자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왔고 손에는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어요.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할머니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엄청 힘든데.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시켜주세요. 미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사장이 턱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뒤쪽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설거지 산? 하루에 저런 게 3번은 쌓여요.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미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잘 곳과 먹을 것이 필요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사장이 미자를 식당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문을 열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옷걸이가 전부였어요. 여기서 자면 돼요. 월급은 50만 원. 식사는 손님 남긴 거 먹고. 미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시원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 청소를 했어요. 바닥에는 기름때가 끈적거렸고 배수구에서는 썩은 냄새가 올라왔죠. 미자는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침 6시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주문이 밀려 들어오면서 설거지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어요. 할머니, 고무장갑 돈 아까우니까 맨손으로 해요. 사장의 명령에 미자는 할 수 없이 맨손으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세제 때문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루가 지나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죠. 점심시간 미자는 손님들이 남긴 밥을 모아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마저도 사장이 지켜보고 있어서 빨리 먹어야 했죠. 할머니, 밥 먹는 시간 5분이에요. 빨리 먹고 일해요. 미자는 숟가락을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목에 밥이 걸려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도 아까워하는 사장의 눈초리가 따가웠죠. 저녁 8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미자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피가 났어요. 하지만 사장은 걱정은커녕 화를 냈죠.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일하다 다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미자는 다친 무릎을 손으로 누르며 일어났습니다. 병원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쫓겨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휴지로 피를 닦고 다시 일했습니다. 밤 10시 식당 문을 닫고 나서도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주방 기구들을 모두 닦아야 했고 다음 날 재료 준비도 해야 했죠. 미자는 양파를 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사장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서였어요. 급한 대로 미자가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미자는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로 김치전과 파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들이 반찬을 먹고 칭찬하기 시작한 거였죠. 사장님, 오늘 반찬 맛이 확 달라졌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장은 미자를 가리켰습니다. 손님들이 미자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사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할머니, 괜한 짓 하지 마요. 원래대로만 해요. 사장은 미자가 주목받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자가 만든 레시피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 반찬 어떻게 만든 거야? 비법 좀 알려줘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든 거예요. 미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미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할머니가 감히 나한테 비밀을 가져? 당장 말 안 해? 그때 누군가가 사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식당 매니저인 한영이었어요. 50대 여자였는데
평소 미자를 안쓰럽게 봐왔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폭행으로 신고당하실 거예요. 사장이 영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죠. 저도 이 식당 그만두겠습니다. 언니도 데리고 나가겠어요. 영희가 미자를 언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거든요. 사장이 당황해서 물러섰습니다. 영희가 없으면 식당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과했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영희가 미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식당 뒷문에서 둘이 마주 섰어요. 언니,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언니 솜씨는 여기서 썩기 아까워요. 그래도 갈 곳이 없어. 미자의 대답에 영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좀 있어요. 우리 같이 가게를 해보는 건 어때요? 미자는 놀라서 영희를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영희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언니 손이 이렇게 됐네요. 이런 손으로 만든 음식이 맛있으니 제대로 된 주방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따뜻한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자가 곧 반찬 가게 사장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2달 후 시장 한복판에서 대박 신화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식당 설거지하던 분 아니야?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자의 반찬 가게 앞에 30분씩 줄을 서는 손님들을 보며 모두가 놀랐어요. 오픈 첫날부터 깻잎 무침이 동이 났죠. 2025년 7월 미자와 영희는 드디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 구석 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어요. 미자네 반찬이라는 간판은 영희가 직접 페인트로 그렸죠. 왜냐하면 간판 제작비 10만 원도 아껴야 했거든요. 오픈 전날 밤 미자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멸치볶음 5kg, 깻잎 무침 300장, 무생채 10kg을 준비했어요. 갈라진 손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죠. 언니, 손 좀 쉬어요.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첫날이 제일 중요해. 맛이 입소문 나면 손님이 계속 올 거야. 미자는 된장에 비법 재료를 넣었습니다. 사과즙과 양파를 갈아 넣은 특별한 양념이었어요. 식당에서 몰래 연구한 레시피였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 8시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옆 과일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미자 씨, 축하해요. 깻잎 무침 하나 주세요. 5,000원을 받는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매출이었어요. 그 5,000원이 5억 원보다 값지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거든요. 10시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첫 손님이 반찬을 맛보고 감탄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여기가 그 맛집이래요. 엄마 손맛 같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가게 밖까지 줄이 이어졌어요. 영희가 정신없이 계산을 했고 미자는 쉴 새 없이 반찬을 담았습니다. 2시간 만에 준비한 반찬이 모두 동났어요. 언니, 완판이에요. 첫날의 완판. 영희가 흥분해서 미자를 껴안았습니다. 둘은 가게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전 식당 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할머니가 내 레시피 훔쳐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미자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손맛이에요. 사장님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배은망덕한 늙은이가. 사장이 손을 들려는 순간 주변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모두 미자를 보호하려고 나선 거였죠.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우리 미자 씨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시장 상인들의 위협에 사장은 꽁무니를 뺐습니다. 미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백화점 식품 담당자가 찾아온 거예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저희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입점하시면 어떨까요? 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백화점이라니 꿈에서도 생각 못한 일이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요? 네, 고객님들이 이 집 반찬을 찾으세요. 특히 깻잎 무침이 유명하더라고요. 백화점 입점 후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500만 원이 넘는 날도 있었어요. 미자는 매일 밤 현금을 세며 믿기지 않아 했죠. 그래서 돈을 쌀자루에 담아뒀습니다. 영희야, 이거 진짜 우리 돈 맞지? 맞아요, 언니. 우리가 번 돈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자는 번 돈으로 제일 먼저 병원에 갔어요. 갈라진 손을 치료하고 좋은 약도 발랐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새 옷도 샀습니다. 72살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쓴 돈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뉴스에 미자의 가게가 나왔습니다. 월 매출 1억 원 돌파, 기적의 반찬 가게라는 제목이었어요. 미자의 인터뷰도 방송됐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본 재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중 우연히 본 뉴스였어요.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성공한 사장이 됐다니요. 재현은 당장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돌아가. 미자의 단호한 거절에 재현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이미 마음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한편 은정도 엄마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민호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가족처럼 지내자.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내 가족은 영희뿐이야. 은정과 민호는 충격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미자는 이제 당당한 사장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이 행복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자가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걸요. 그리고 한 달 후 검찰청 조사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미자는 쌀자루를 열고 현금 다발을 넣었습니다. 5만 원권이 1000장이 넘었어요. 매일 밤 돈을 세는 게 일과가 됐죠.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은행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2025년 8월 반찬 가게는 완전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가 연장됐고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죠. 왜냐하면 미자의 손맛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미자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직원 5명을 고용했지만 양념은 직접 만들었어요. 비법 레시피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맛의 일관성이 유지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찾아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명함을 내밀었죠. 대표님, 저희와 함께 전국 체인점을 내시면 어떨까요?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에 영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침착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프랜차이즈 회사 사람들이 돌아간 후 영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언니, 5억 원이에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가게는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해. 남손에 넘기면 맛이 변해. 미자의 고집이었어요. 돈보다 자신의 이름과 맛을 지키고 싶었죠. 왜냐하면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거든요.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매출은 800만 원이었어요. 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감탄했죠. 언니, 이제 부자예요. 72살의 대박 사장님이 됐어요. 미자는 쌀자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루 3개가 꽉 차 있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2억 원이 넘었죠. 은행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금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실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희야, 우리 보약이나 지어 먹을까? 비싼 거로. 좋아요, 언니. 우리 이제 아끼지 말고 써요. 두 사람은 다음 날 한의원에 갔습니다. 제일 좋은 약재로 보약을 지었어요. 미자는 난생 처음 자신을 위해 큰 돈을 썼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칭찬에 미자는 거울을 봤어요. 깔끔한 옷에 명품 가방을 든 자신이 낯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한편 재현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잃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성공이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었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협박해요. 미자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집 빼앗고 쫓아냈잖아. 그때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재현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눈물이 거짓이라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미자의 단호한 거절에 재현은 분노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미자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박재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자를 원망스럽게 봤어요. 어머니가 신고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죠.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었거든요. 재현이 연행된 후 수진도 잡혔습니다. 도망갔던 며느리가 공항에서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2 사람 모두 구속됐죠. 은정과 민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는 없었지만 노인 학대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들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죠. 미자는 가게에서 일하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손님들과 인사하고 반찬을 만들고 돈을 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영이라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언니,
우리 내년에 유럽 여행 가요. 그래, 가자.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자.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72살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늦었지만 가장 찬란한 시절이었죠. 미자는 가끔 쌀자루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 돈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번 돈이었죠.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요. 그리고 석 달 후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이 내려질 거였습니다. 박재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현의 다리가 풀렸어요. 옆에서 수진이 울부짖었죠.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모함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2025년 11월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게 진술했어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왜냐하면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재현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머리는 반백이 됐어요.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완전히 늙어버린 거였죠.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속여 8억 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과 주식 투자에 탕진했죠.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감형을 요청할 뿐이었죠. 수진의 죄목은 더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장롱에서 금부치를 훔쳤고 남편과 공모에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미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자식이라도 죄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재판이 끝나고 재현과 수진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재현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미자는 당당히 맞받아 봤습니다. 법원을 나온 미자를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어머님, 자식을 감옥에 보낸 심정이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잘못은 벌을 받아야죠. 미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부모들은 자식 편을 드는데 미자는 달랐거든요. 은정과 민호도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정이 엄마에게 다가왔죠.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오빠가 감옥이라니. 내 오빠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거리로 내쫓았어. 그래도 가족인데. 미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나는 짐짝이었지. 은정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민호는 장모를 째려보다가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미자는 택시를 타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괜찮아요? 힘들었죠? 괜찮아. 이제 끝났어. 미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게 가장 편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72세 어머니, 불효자식 감옥 보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댓글에는 미자를 응원하는 글이 가득했죠. 용감한 할머니네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자식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지지합니다. 미자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졌죠.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현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죠.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재현은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죠.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미자가 불렀지만 재현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붕괴됐어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용서했을까요?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자신을 버렸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미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우리 여행 준비할까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미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일주일 후 공항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은정이 꽃바구니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 대신 제가 효도할게요. 분점 하나만 내줘요. 그 뒤에서 민호가 아부하듯 웃었어요. 미자는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딸 부부에게 뿌렸습니다. 재수 없으니 당장 꺼져. 2025년 12월 재현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과 민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미자가 큰 부자가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뻔뻔하게 찾아온 거였죠. 은정이 억지로 눈물을 짜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척 연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도 이렇게 됐는데 가족끼리 화해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가게 안의 금고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습니다. 이 가게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미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을 노리다니요. 그래서 미자는 영희를 가리켰어요. 내 가족은 이 사람이야. 너희는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야. 은정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가족이라고? 미자는 소금 단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바가지 가득 퍼서 딸 부부에게 힘껏 뿌렸어요. 재수 없으니 당장 꺼져.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소금을 뒤집어 쓴 은정과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불효자들은 쫓아내야 해요. 미자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희를 봤어요. 영희가 엄지를 치켜 세웠죠. 언니, 시원하게 해결했네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날 저녁 미자와 영희는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갔어요. 여행 준비를 하려고요. 언니, 크루즈 여행 어때요? 지중해를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영희가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호화로운 크루즈 사진이 있었어요. 미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1등실로 예약해. 우리 이제 아끼지 말고 쓰자. 두 사람은 1등실 2개를 예약했어요. 1인당 500만 원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다음 날 미자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펌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였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여행용 옷도 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와 선글라스까지요. 출발 전날 미자는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겼어요. 일주일 동안 잘 부탁해요. 보너스 두둑하게 줄게요.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다녀오세요. 저희가 잘 지킬게요. 미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번듯한 가게가 됐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미자와 영희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기다렸어요. 샴페인을 마시며 서로를 보고 웃었죠. 언니,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꿈만 같아. 73살에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1등석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따뜻한 수건과 웰컴 드링크를 가져다 줬어요. 미자는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댔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황홀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거든요. 크루즈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마치 해상 궁전 같았죠. 영희가 미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인생 이막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크루즈에 올랐어요.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봤죠. 탁 트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족 단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영희와 셀카를 찍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녁 크루즈 레스토랑에서 고급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건배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진짜 가족을 위하여. 두 사람의 와인잔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미자는 영희를 보며 생각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요. 밤이 되자 갑판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미자와 영희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죠. 언니, 우리 늙었는데 이래도 돼요? 늙긴 뭘 늙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두 사람은 마음껏 웃고 즐겼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요. 미자의 독백이 들렸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내 지갑에 든 돈과 마음 맞는 친구가 최고의 효자입니다. 화면은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미자와 영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미자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가짜 가족은 버리고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